그 다음에 이제 그 경영의 핵심의 네 번째 그 조직 그 개념을 또 한번 살펴보죠. 조직, 그러니까 오거나이즈를 한다, 조직화를 한다. 이게 이제 흔히는 오가니제이션 디자인이라고 그래요. 조직 설계. 그러니까 조직 설계를 어떻게 할 거냐. 그러니까 기업의 조직을 어떻게 구성할 건가. 이거는 다른 말로 선을 어떻게 그을 것인가라는 말로 한마디로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이라는 게 경계선을 어디에 둘 것이냐. 그러니까 회사 내부에 둘 것이 무엇이고 회사 바깥에서 할 게 뭐냐. 예를 들어서 이제 어떤 물건을 생산을 할 때 우리 회사 시설보다는 훨씬 더 싸게 만들 수 있는 다른 업체가 있다면 거기다가 차라리 에, 납품을 하라고 우리가 이렇게 의뢰를 하고, 그러니까 그걸 이제 아웃소싱 한다고 그러죠. 우리가 직접 생산하는 것보다는 다른 생산 시설이 좋고 생산 기술이 뛰어난 회사에다가 그 일을 맡기는 게, 그게 훨씬 더 원가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라면 그걸 결정을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직을 그렇게 회사 내부에서 소화할 것이냐, 회사 외부에서 할 것이냐, 이런 것도 결정하는 것도 이게 이제 조직 그 설계를 하는데 핵심적인 요인이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게 이제 그 회사 내 외부를 구분하는 것도 하나의 선이고, 그 다음에 회사 내부에서 조직도 상에도 선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사 전체 조직이 부서별로 어떻게 나뉘고 어떻게 관련되는지를 그거를 명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직화한다, 그 조직을 구성한다 이런 얘기는 누구에게 어떤 권한을 주고 어떤 부서는 무슨 일을 하게 하고 이런 것들을 분리하는 것, 경계선을 긋는 것, 이게 조직을 구성하는 하나의 원칙인 겁니다. 마지막으로는 그 겉으로 드러나진 않았지만 거의 눈에 띄진 않지만 언제나 중요하게 작용하는 권한의 선. 그러니까 이런 말이 있죠. 왜 정보 그 국가의 왜 중앙정보부 이런데 안기부 뭐 이런 데가 있었잖아요. 그런 그 국가의 기관에서도 그 국가 조직을 그 구성할 때 그들의 권한을 어디까지 둘 것이냐. 예를 들어서 뭐 그 국정원이라고 하는 곳이 그 외국의 적을 막기 위해서 뭐 첩보 활동을 하다든지 그 대외적인 뭐 북한의 동향을 검토한다든지 조사하고 수사하고 그런 일을 하라고 원래 국정원이 만든 건데 우리 내부에 주요 인사들을 그 뒷조사를 하고 그 사람들의 어떤 일거수일투족을 갖다가 조사해서 무슨 협박을 한다든지 이런 거를 만약에 한다면 선을 넘는 거죠. 그죠? 그 회사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회사에서도 뭐 전산실이다. 그럼 전산실이 할 수 있는 권한의 범위가 있는 거예요. 인사과면 인사과의 권한의 범위라는 게 정해져 있고. 근데 이제 여기 보이지 않는 선이라는 게 그 권한의 선이라는 게 예를 들어서 뭐 그 사장의 일가 친척이 구매과에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사실 구매 업무에 관한 의사결정만 해야 되는데 무슨 재고의 그 의사결정에도 영향을 미치고 또 무슨 그 물건을 사들이는 업체를 선정하는데도 영향을 미치고 또 어떤 특정 부서에 그 원료를 원활하게 제공할 건지 안 할 건지 이런 거에도 영향을 미치고 이렇게 권한의 선이 명확하지가 않으면 그러면 회사 내에서는 일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힘듭니다. 그러니까 이 조직이란 개념은 그렇게 그 권한의 한계를 어디까지 둘 것이냐, 책임의 한계를 어디까지 둘 것이냐 이런 것도 결정하는 것이 이 조직 설계의 중요한 일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우리가 조직의 문제 하면은 기업이나 그 행정기관 이런 데서 슬림화할 거냐, 더 큰 조직을 만들 거냐. 그러니까 불필요한 부분 기능들을 다 없애고 최소의 인원으로 그야말로 핵심적인 그 기능만 담당하는 조직을 만들 건가. 그걸 이제 린 경영이라고 그러죠. 린이라는 게 이렇게 마른 그런 뜻이잖아요. 사람이 마르다 그럴 때. 그래서
불필요한 것들을 다 없애고 그야말로 슬림한 아주 날씬한 조직을 만드는 게 우리 회사에 유리한지 아니면은 덩치를 키워서 그 타 기업들을 우리 휘하에다 다 집어넣는 게 좋은 건지.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게 그 좋다, 뭐 슬림화하면은 무조건 슬림화하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우리 몸도 그렇죠. 날씬하면 좋다고 생각하지만 날씬한 거를 추구하다 보면은 뭐 거식증이 걸려서 영양실조에 걸릴 수도 있고요. 그죠? 잘못하면 생명의 위협까지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체력이 기본적으로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어떤 경우에는 슬림한 것이 좋을 때가 있고 어떤 경우에는 좀 몸이 탄탄하고 어느 정도 살도 좀 있어야 풍채도 있고 그런 면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조직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래서 슬림화 할 거냐 조직을 더 키울 거냐의 문제 이런 거는 아까 얘기한 그런 선을 어떻게 그을 것이냐 내부의 기능들을 많이 갖고 내부에서 모든 일들을 처리하려고 한다면 그러면 더 큰 조직을 원하는 거고 그러니까 자동차 회사나 그리고 컴퓨터 회사들도 그 역사를 보면은 그렇게 슬림화했다가 더 큰 조직으로 키웠다가 예를 들어서 뭐 구글 이런 또 뭐 오라클 이런 업체들 보면은 뭐 1년에 막 몇십 개 회사들을 갖다가 이렇게 M&A로 사들이기도 하고 또 불필요한 그 부서나 이런 것들은 과감히 없애기도 하고 이런 작업들을 계속 하거든요. 이게 조직화의 한 일환인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집중화할 거냐, 다양화할 거냐. 그러니까 어떤 특정 기능에만 집중적으로 그 회사 전체의 조직이 올인할 건지 아니면 여러 개 부서, 그 사업부를 두어서 다양한 그 고객을 상대로 일을 할 건지 이런 것도 조직의 그 설계 과정에서 결정할 문제들인 거죠. 그리고 중앙 집중할 거냐. 그러니까 권한이 그 최고 경영자의 그 권한이 세고, 그러니까 중앙 집중제, 그저 통치형이죠. 그러니까 뭐 국가도 이게 대통령 중심제가 이제 중앙 집중형으로 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지방 분권형으로 갈 거냐. 그러니까 부서에다가 권한을 대폭 이양하고 최고 경영자는 최소한의 권한만 가지고 통제를 하는 그런 조직이 더 유리한지 이것도 어떤 게 옳다라고 대답할 수는 없어요. 그 조직이 추구하는 바에 따라 어떤 경우에는 그렇게 분산형으로 가는 게 효율적이고 유리할 수가 있고 어떤 경우에는 중앙 집중형으로 가야 되는 경우. 뭐 이번 코로나 사태에서도 봤지만 이런 그 위기 상태를 통제할 때는 뭐 중국과 같은 공산주의 국가가 유리한 측면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민주화된 국가들에서는 이 통제가 잘 안 돼가지고 이 그 뭐 국가에서 아무리 방역 시스템을 잘 가동을 하더라도 사람들이 말을 안 듣고 자기 멋대로 하고 이게 어떤 게 옳은 건지는 사실 그 상황 따라 다른 거예요. 그렇다고 그 모든 나라를 다 공산주의로 만들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기업도 중앙 집중화를 해서 효율적이고 유리한 조직이 있고 분산형으로 해서 유리한 직장도 있고 조직도 있고 그런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조직의 문제에서 상위 하달, 즉 위에서 탑다운식으로 그 최고 경영자의 의지가 하부에까지 잘 전달이 되도록 의사결정이 일어나고 일이 일사불란하게 그러니까 군대 조직이 대표적인 상위 하달식 조직인 거죠. 그렇게 하면 전쟁을 치르고 할 때는 아주 그 일사불란하게 군대가 잘 그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군대는 어쩔 수 없이 상위 하달형으로 가는 겁니다. 거기서 민주식으로 사위 상달형으로 해가지고 각 그 예하 부대에 있는 사람들이 뭐 각자 목소리가 다른데 그거 조정하고 분쟁 조정하고 하다가 적한테 다 섬멸당하죠. 그러니까 그 조직이 추구하는 목적에 따라서 상위 하달이 유리한 측면도 있고 하위 상달형 그 민주적으로 아랫사람들의 의견이 위로 수렴되는 과정을 거치는 것이 유리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잘 조화시키는 게 중요한 거죠. 그리고 이제 사원과 자산을 직접 우리 회사가 소유하면서
통제할 거냐, 아니면은 그 협력회사나 그 프리랜서를 고용해서 그 일이 필요할 때만 그 사람들을 활용을 하고 일이 없을 때는 우리가 그런 그 인건비 부담 이런 걸 지지 않는 그런 조직 구조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이 다 조직의 문제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들인 겁니다. 그래서 이 조직의 그 아주 대비되는 미국 그 자동차 역사에서 중요한 게 포드 자동차하고 GM 그 슬론이란 사람이 포드가 사람 이름이죠. 그 포드 자동차의 창업자 이름이 포드고 그 GM사의 창업자는 이제 이제 창업자는 아닌데 그 거의 초창기의 경영자로서 아주 성공적으로 GM사를 기반 위에 올려놓은 사람이죠. 이 두 사람의 그 조직 그 구성 스타일이 차이가 나는 거예요. 포드는 그러니까 1900년대 초죠. 이때 T 모델이라는 자동차를 만들어서 튼튼하면서도 아주 운전하기 쉬운 저가의 자동차, 국민형 자동차를 만든 겁니다. 그래서 1910년 년대 초창기에는 포드가 시장 점유율이 미국 자동차 시장의 55%나 장악을 하고 있었고 GM사는 11%밖에 안 됐었어요. 그러니까 이때는 완전히 포드의 시대죠. 그래서 이 당시만 해도 규모의 경제, 그러니까 자동차를 많이 생산하니까 단가를 낮출 수 있고 그리고 대량 생산 체제를 갖추고 그 각 부분에서 공정을 면밀히 분석해서 이게 이제 소위 이제 테일러의 그 과학적 관리라고 하는 기법을 도입을 해서 공정 분석을 철저히 해서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비용을 최소화하는 그리고 이제 일사분란하게 그 CEO의 경영 방침이 밑에까지 쫙 일사분란하게 전달되도록 중앙 집중력 의사결정 조직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이게 잘 작동을 해서 앞에서 봤던 것처럼 포드 자동차가 미국 시장에 이제 55%나 점유하는 이런 성공을 거두는 시절이 있었던 거죠. 근데 여기에 대항해서 이제 그 GM사의 슬론이란 그 최고 경영자가 등장을 해서 이 포드하고 이러다가는 회사가 망하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포드에 경쟁할 수 있는 새로운 조직 구조를 한번 생각해 보자 해서 시보레라고 하는 그러니까 저가형 모델의 포드하고 들어가서 경쟁을 한다는 거는 승산이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특수계층의 고급화된 모델을 한번 만들어 보자. 그래서 사회의 경제적 지위에 따라서 다양한 차를 선택할 수 있는 그러니까 포드는 한 가지 모델 가지고 그거를 대량 생산을 해가지고 단가를 낮춰서 국민들에게 싸게 파는 게 이 사람들의 전략이고 그게 조직 구조가 그렇게 돼 있는데 이 GM사는 그게 아니라 차종을 여러 가지를 생산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각 차종마다 특징이 있어서 예를 들어서 뭐 기업인들이 돈 많은 사람들이 타는 차, 또 정치인들 이렇게 사회적인 어떤 지위가 높은 사람이 타는 차, 뭐 이런 식으로 그 사회적 지위에 따라서 또 경제적 지위에 따라서 선택할 수 있는 폭을 넓혀주는. 그러니까 많이 생산할 수가 없겠죠. 이렇게 되면 그 작은 세그먼트를 노려야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회사의 생산 라인을 유연하게 가져가야죠. 사업부를 여러 개 가져가야 되고 이렇게 공격적으로 조직을 바꾸면서 GM사가 차고 올라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이 시기적인 어떤 운도 있었죠. 미국 경제가 이제 그 상승 모드를 타면서 그 일반 소비자들의 소비 성향도 다양화지고 고급차를 선호하는 그런 소득도 늘고 하는 그런 사회 경제적 요인들도 작용을 했죠. 그래서 그러니까 그런 사회적 흐름을 잘 읽고 이런 조직을 구성을 해서 GM사가 성공을 거둡니다. 그래서 GM사가 45%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고 포드사가 55%에서 16%로 떨어지는 이런 일이 이제 4, 50년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품과 고객을 세분화하고 그걸 이제 세그멘테이션 한다고 그러죠. 마켓 세그멘테이션. 제품과 고객을 세분화해서 그 기업의 그 사업부를 여러 개 가져갑니다. 그래서 다 부문 조직으로 전략을 짜서 성공한
대표적인 사례가 이제 GM사라고 하는 거. 이런 그 경영 사례가 이 경영에서는 늘 다뤄지는 그 중요 메뉴 중에 하나입니다. 그 이제 GM사가 이렇게 성공을 거두는데 다시 일본에 이제 토요타가 나타나죠. 그러니까 GM사가 이렇게 부품들을 타 기업에서 조달해서 하다 보니까 좀 답답한 거예요. 그러니까 생산 일정도 가끔 안 맞기도 하고 단가 맞추기도 쉽지 않고 회사는 자꾸 커가는데 그 차체를 갖다가 공급하는 업체가 우리하고 그냥 우리 회사 근처에다가 공장을 하나 지어라. 그랬더니 그쪽에서 이제 피셔바디라는 회사인데 거기서 거부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예 그냥 그 회사를 통째로 인수를 해버려요. 그러니까 덩치를 키우는 거죠. 이거를 이제 후방 통합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회사의 그 생산에 필요한 아까 얘기했죠 그 밸류 체인의 부품 조달 부분을 회사 안으로 끌어들이는 거예요. 그러면 공급사들하고 그 부품 공급사들하고 뭐 티격태격 할 필요가 없겠죠. 근데 이제 그게 잘하는 걸 수도 있고 그게 회사의 발목을 잡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부품 생산 공장을 크게 늘려놨는데 우리가 그걸 다 소화하지 못하면 그걸 다 경쟁 기업에서 우리 거 사갈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어디다 다른 데다 팔지 못하면 그게 재고 부담을 안게 되고 거기서 이제 원가는 상승을 해가지고 결국 회사 전체가 뭐 부도 위기에 처하는 그런 일들이 이제 자동차 업계에서 계속 반복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GM이 어쨌든 이 당시에 4, 50년대에는 이런 전략을 취해서 성공을 했던 거죠. 근데 거기에 비해서 50년대 후반부터 이제 미국 시장에 들어와서 자동차를 팔기 시작한 이제 일본의 토요타 회사는 그런 공급 사슬을 회사 안에다가 그러니까 후방 통합을 안 한 거죠. 소유하지 않고 그냥 파트너사로서 그 회사들과 밀접하게 정보를 공유하고 우리 회사가 생산에 필요한 부품들을 제때 공급할 수 있는 그런 파트너 관계를 유지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이제 JIT 시스템이라는 거를 이 토요타사가 처음으로 성공시킵니다. JIT라는 거는 Just in Time 이거의 약자예요. Just in Time. 그러니까 제때 그 필요한 부품을 공급하는 물류 체계를 이게 JIT라고 합니다. 이게 이제 그 일본 토요타에서 성공을 해가지고 미국 기업들도 나중에 이걸 다 배워서 경영학 원론 체계도 들어가고 그 하버드 대학의 경영대학에서도 이거를 성공 사례로다가 사례 분석도 하고 이러면서 미국 기업들도 지금은 이제 JIT를 추구하려고 하죠. 일반화된 거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재고를 최소화하고 재고 비용을 감소한다. 이것이 이제 토요타의 전략이었어요. 그런 구조로 조직도 만든 거죠. 그래서 개발한 게 이제 린 프로덕션 시스템이라고 이제 물론 토요타가 개발한 거는 TPS입니다. 토요타 프로덕션 시스템이라고 토요타 생산 시스템이라는 거를 이론화시켜서 사실 이 사람들은 몸으로 익히지 이렇게 뭐 책으로 써서 내고 그러는 거에 익숙하지가 않아요. 일본 사람들은. 그러니까 그 체득하는 거죠. 그 토요타 회사에서 일하는 공장 직원들이 이 TPS를 몸으로 다 익혀서 생산 라인에서 적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본 사람, 그러니까 미국의 학자들이 이 토요타 공장이 왜 이렇게 생산성이 높고 품질이 좋고 좋은 차를 잘 만들 수 있나 그 비밀을 탐구하기 위해서 미국에 있는 일본 토요타 자동차의 직원으로 들어가서 그런 것들을 다 몸으로 같이 익힙니다. 그래서 그렇게 그 현장에서 익힌 이론들을 이제 문서화한 게 그 MIT 교수였던 워막이라는 사람이 만든 이론이 린 프로덕션 시스템. 그래서 지금은 린 생산 이론이라는 거가 우리나라도 책이 여러 권 소개가 됐고요. 지금 뭐 우리나라 대부분의 자동차 회사들은 이 토요타 생산 시스템을 상당히 많이 도입을 해서 린 시스템들이
자동차 회사들은 거의 다 도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주장하는 거는 이 자동화, 그러니까 어차피 생산성을 높이려면 자동차 생산 공정을 자동화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자동화의 그 글자를 보면 여기 보면 그 사람 인변이 들어가 있죠. 이게 우리 그 한자에서는 그냥 이게 없어요. 인변이 없이 그냥 자동화 이렇게 쓰는데 이걸 일본 말로 이제 지도가라고 있는데 지도가 시스템을 토요다가 이제 창안한 겁니다. 여기 인자가 들어간 거는 자동화를 하되, 즉 자동화는 기계가 일을 하는 거잖아요. 그 자동화된 시스템조차도 인간이, 특히 그 인간이라는 게 관리자나 그 고급 경영층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사람은 현장 근로자들입니다. 그래서 그 자동차 조립 공장 내에서 직접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자율적으로 의사결정을 할 수 있게 권한을 부여하는 그런 그 조직 구조를 이 사람들은 만들어낸 거예요. 그러면서 스스로 품질 관리를 할 수 있게끔 토털 퀄리티 매니지먼트라고 하는 나중에 이것도 우리가 기회가 있으면 더 자세히 다룰 겁니다. 그래서 TQM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품질 관리 시스템을 이 토요다가 성공을 시킵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미국으로 건너가서 하나의 이론이 됐죠. 그래서 Total Quality Management, 이거의 약자예요. 하여튼 이런 독특한, 그러니까 GM과는 다른 방식을 택한 거죠. GM은 Backward Integration, 후방 통합을 통해서 핵심 부품들은 자기네들이 직접 생산하고, 엔진도 직접 생산하고 차체도 직접 이렇게 퓨셔 바디를 인수해서 자기네들이 직접 생산하고, 뭐 이제 타이어는 뭐 이제 다른 무슨 뭐 그 구디어라든가 미쉐린이라든가 이런 그 차 종에 따라서 다른 회사 거를 썼죠. 뭐 타이어 회사까지 갖고 있지는 않았어요. 근데 핵심 부품이라고 생각하는 그 뭐 차체라든가 뭐 엔진이라든가 뭐 그 파워 엔진이라죠. 이런 것들은 자기네가 직접 그 생산 라인을 가지고 생산하는. 그래서 덩치를 키워서 조직을 내부에서 해결을 해가지고 성공한 사례고, 토요다는 그렇게 덩치를 키우기보다는 그 공급 사슬망을 잘 갖춰서 그런 협력사들과의 인적 관계, 네트워크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해서 성공한. 그래서 조직을 슬림화하면서도 품질을 높이고 생산 효율을 높이는 이런 전략을 취한 게 이제 토요다인 거죠. 그리고 이제 아까 그 조직화한다는 것이 선을 어디도 긋느냐, 외부에서 할 일과 내부에서 할 일을 구분하는 거다. 근데 외부에서 일을 하는 게 유용하다라고 하는 그런 걸 일원화시킨 학자가 있어요. 로널드 코즈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거래 비용 이론이라는 거를 창안을 해서 1991년에 노벨 경제학상을 탑니다. 경제학의 이론들은 경영학에 직접 이렇게 적용되는 경우는 많지 않은데, 이게 이제 그래서 경제 조직론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경제 조직론, 조직 경제론 뭐 이런 식의 이야기도 하는데, 이 거래 비용 이론이 이제 대표적으로 경제학자가 만든 이론인데 이거를 기업에서 적용한 대표적인 사례인 거죠. 그러니까 Transaction Cost Theory. 이게 무슨 얘기냐면 트랜잭션 코스트라는 게 거래 비용이잖아요. 그러니까 회사가 그 내부에서 뭐를 만든다고 하면, 그러면 그 사람들을 자원들을 다 회사 내부에 두고 통제를 하면은 유리한 측면이 있겠죠. 근데 그러다 보면 이제 뭐 매출이 안 늘고 시장은 되게 뭐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 그 인건비라든가 이런 거를 다 떠안고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비용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게 유리한지를 판단을 해서 외부에서 자원을 조달할 건지 내부에서 그거를 같이 놓고 통제를 할 건지를 결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래가 내부에서, 즉 회사 경계 내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저렴하다고 하면 회사는 그러면 아까 GM이 했던 것처럼 회사가 덩치를 키우겠죠. 그래서 회사가 점점 비대해지는 겁니다. 반대로 외부에서, 즉 공개 시장에서
부품을 조달받든지 어떤 아웃소싱을 하는 게 더 유리하다면 그럼 회사는 규모를 줄이려고 하겠죠. 그죠? 이거를 이론으로 이제 공식으로 증명을 한 거예요. 이 로널드 코즈라는 사람이. 그래서 이제 대표적인 사례가 이제 나이키라 뭐 아까 델 컴퓨터는 이제 그 사례를 충분히 얘기했고요. 나이키는 공장이 없는 회사예요. 그러니까 신발을 전 세계적으로 그렇게 뭐 유명 상표이면서 공장 하나 없이 움직이는 회사예요. 그 우리나라 코오롱 스포츠라고 하는데도 공장이 없어요. 다 이제 하청업체에서 OEM 방식으로다가 물건을 만들어서 조달받아가지고 상표 붙여서 납품하면 그거를 판매하는 거죠. 그러니까 옷을 디자인하고 영업망을 이용해서 판매하고 마케팅하고 광고하고 그리고 AS 해주고 이러는 게 주 그 핵심 회사의 그 역량이지 생산하는 게 주요 역량이 아닌 거예요. 나이키도 마찬가지예요. 예. 그러니까 멋있는 그 신발을 설계하고 디자인하고 그 작업 관리를 하고 그걸 판매하고 하는 거는 나이키 회사에서 하지만 생산은 외주에다 주는 거죠. 예. 시스코라는 회사도 마찬가지고 정보통신 회사죠. 여기도 자기네 공장을 안 가지고 있어요. 다 외부에서 부품 조달하고 델 컴퓨터 마찬가지고요. 그런 기업들이 많죠. 그리고 이제 그 거래 비용 이론하고 항상 따라다니는 게 이제 에이전시 티오리라고 대리 이론이라는 게 있어요. 대리인 이론. 이 젠센하고 이제 맥클링이라는 교수가 개발한 이론인데 우리가 어떤 기업을 운영할 때는 나 혼자 모든 일을 다 할 수는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나 대신 내 일을 해줄 사람을 고용하죠. 그게 에이전시예요. 에이전시. 여러분이 해외여행을 할 때 내가 다 그 현지에 무슨 그 교통도 예약하고 뭐 숙박업소도 예약하고 식당 다 예약하고 그걸 내가 다 찾아다니면서 한다는 게 보통 일이 아니죠. 요새 뭐 젊은 학생들은 부지런해가지고 그거 잘하는 학생들도 많은데 내가 돈이 있으면 그걸 다른 사람한테 시키겠죠. 그 일을 하는 게 여행사 직원들이죠. 그 사람들은 여행 프로그램을 짜고 사람들이 내가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이 잘 안 가봤지만 멋있는 코스를 개발해서 거기에 그 교통, 그 다음에 숙박, 그 다음에 음식, 그리고 관광 이런 코스 이런 것들을 다 개발하는 작업을 우리 대신 해줘요. 그래서 그걸 트래블 에이전시라고 그러죠. 그런 그 관광 회사들을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대신 내 일을 해주는 사람을 에이전시라고 그러는데 거기에 이제 아까 경영에서 조직을 형성할 때 우리 회사 내부에다가 사람을 고용하면 그러면 그 직원들은 나한테는 에이전시예요. 그죠? 내 일을 뭔가 분할을 해서 대신할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본인과 대리인의 이해관계는 서로 상충하는 경우가 흔하다는 거예요. 뭐 반드시 그런 건 아니지만 그죠? 아주 그 상호 신뢰관계가 높으면 그 상충 뭐 되는 것만 전제로 할 필요는 없어요. 근데 이제 경제 이론에서는 합리적 의사결정을 하는 경제 주체들은 자기의 이해를 추구한다. 그게 전제가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본인과 대리인은 뭔가 서로 목적을 위해서 계약 관계는 맺었지만 이해관계는 상충할 수가 있다. 그게 일반적이다. 두 번째, 본인과 대리인은 모두 자신들의 효용을 극대화하는 존재이다. 그러다 보니까 기회주의적이 될 수가 있다. opportunistic하다. 즉 자기 기회를 취하려는 성향이 생긴다는 거죠. 세 번째, 본인은 대리인이 알고 있는 정보를 알고 있지 못하거나 대리인의 행동을 관찰할 수가 없어요. 그죠? 예를 들어서 뭐 창업 새로 해가지고 벤처기업에 직원이 한 10대 명 이하 될 때는 다 보여요. 일거수일투족이.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대리인 이론이 별로 작동을 안 하겠죠. 근데 직원 수가 한 이제 25명, 30명 이렇게 늘어나면은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사무실도 몇 개가 되고 분할이 돼 있고 또 공장 저쪽에 있고 물류창고 저기 떨어져 있고 이러면서
어떤 경우에는 사장이 그 물류창고에 있는 직원을 한 달에 한 번 보기 힘들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월급은 사장이 어쨌든 그 종업원들한테 다 주는 거잖아요. 근데 믿고 그 사람들이 일을 잘해 주리라고 믿을 수밖에 없어요. 그 사람들이 무슨 일을 벌이고 있는지 정보를 다 내가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다 보면 이제 30명이 넘어가기 시작하면 일반적으로 조직론에서는 아, 뭔가 통제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걸 느끼게 됩니다. 왜냐하면 어떤 사람은 죽어라고 열심히 일했는데 사장의 눈에 띄질 않아요. 그러니까 1년 후에 뭐 연말에 인사고과할 때 그렇게 열심히 일했어도 별로 누가 알아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실망하고 다른 직장을 알아보겠죠. 그럼 유능한 인재를 놓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가까이 있는 뭐 이제 총무부나 그 뭐 경리부 이런 사람들은 거의 매일 보겠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사람들은 눈에 자주 띄니까는 열심히 일하면은 눈에 띄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승진하고 연봉이 올라갈 수 있는 확률이 높죠. 그런 그 대리인들에 대한 정보를 이 사용자가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또 관찰을 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에서 asymmetric information, 정보의 불평등 상태가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해요? 감시하기 위해서 뭐 CCTV를 단다든지 아주 최악이죠. 그렇게 되면 아니면 뭐 출근 카드를 찍게 한다든지 이래가지고 뭐 출근을 체크하고 그 일 양을 갖다가 보고하라고 보고서를 쓰라고 그래서 생산 일지를 쓰래가지고 체크하기도 하고 이런 이제 다양한 통제 방식이 나타나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adverse selection 그 역 선택을 하기 쉽다. 그러니까 정상적인 사람을 선택해야 되는데 그 대리인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다 습득할 수가 없기 때문에 엉뚱한 선택을 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런 사용자가 대리인에 대한 정보를 다 모른다는 것을 악용을 해서 모럴 해저드, 도덕적 해이가 일어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제 대표적인 사례가 그 그러니까 사장을 대주주가 겸하는 경우에는 큰 문제가 없겠죠. 대리인 이론이 필요가 없어요. 근데 고용사장, 그 사람은 주식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주주들이 그 믿고 한 사람을 뽑아가지고 대표이사를 맡깁니다. 그러면 이제 대리인 이론이 이제 거기서 성립이 돼요. 그 주주들은 일일이 회사에서 일어나는 일을 다 검토할 수가 없잖아요. 주주총회 할 때는 한번 가서 그 감사 보고서 이런 거 보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큰 일이 벌어지기 전에는 그냥 믿고 그 사람이 알아서 하기를 기대하는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건 asymmetric information, 정보의 불균형이 일어나죠. 그리고 그런 경우에 사장이 자기의 승진을 계속 연장하기 위해서 수익을 부풀리는 분식회계를 해가지고 회사는 실제 이익이 안 났는데 이익이 난 것처럼 회계장부를 조작을 해가지고 마치 자기가 실적을 낸 것처럼 만드는 그런 골마 터진 회사를 만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걸 이제 모럴 해저드라고 그래요. 이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다양한 이제 그 어떤 제도적 장치들을 만드는데 이게 다 비용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 비용이 아까 얘기했던 트랜잭션 코스트 띠오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래 비용이 거기서 발생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네 번째, 본인과 대리인은 불확실한 환경 하에서 서로 업무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고용하는 사람도 그 피고용인, 즉 대리인에 대해서 잘 모르고 또 그 고용을 당하는 사람도 이 회사가 과연 내가 일할 만한 직장인지 내 미래를 보장할 수 있는 기업인지 이걸 잘 모르는 상태에서 이렇게 겉으로 알려진 거 내가 접할 수 있는 그런 피상적인 정보만 가지고 의사결정을 하는 경우가 있는 거죠. 그래서 고용계약을 맺어요. 이런 것들이 다 양쪽에서 비용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그게 이제 트랜잭션 코스트고요. 이런 걸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것을 대리인 이론이라고 합니다. 이건 이제 조직론의 고급 단계에서 배울 건데 어차피 우리가 경영 현상을 이해하려면 이 그 거래 비용 이론하고
대리인 이론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한테 간단하게 소개를 했습니다. 또 기회가 있으면 우리가 사례를 통해서 더 깊이 한번 논의해 볼게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조직을 그럼 어떻게 설계할 거냐 할 때 조직을 짜는 가장 좋은 단 한 가지 방법은 없어요. 아까 얘기했듯이 그 우리가 무엇을 하려고 하느냐 그거에 따라서 규모든 그게 범위든 그러니까 선을 긋는다 그랬죠. 어디까지 권한의 한계를 둘 거냐. 구조이든 간에 모두 조직이 어떤 일을 할 것이냐 하는 점에 대부분 좌우되는 겁니다. 그래서 무엇을 우리 조직을 통해서 이루려고 하는지. 그래서 사업의 크기는 그 조직의 크기는 어느 정도가 가장 적절한지. 그리고 사업과 활동 영역을 어디까지 하는 게 우리 이익을 극대화하는데 적당한지. 그리고 조직을 어떻게 구성하는 게 좋은지 이런 것들을 고민해 보는 것이 바로 조직 부분에서 해야 할